루이즈는 1948년생으로 캐나다 오타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작가이자 기자로 활동했죠. 1992년 당시 44살이었던 루이즈는 데이빗 밀가드라는 남성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었는데요. 데이빗 밀가드는 16살이었을 때 한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억울하다고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해왔죠. 실제로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해보니 데이빗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부족했고 데이빗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증인도 끊임없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재조사 청원이 있었고 루이즈는 이 억울한 남자의 사연에 대해서 글을 쓰기 위해 재판을 자주 참여했죠. 그런데 어느 날 브렛 모건이라는 남자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데이빗 밀가드에게 도움이 되는 증언을 합니다. 브렛 모건의 감방 동료인 레리 피셔라는 남자가 자신이 한 여자를 죽였는데 자신이 아닌 데이빗 밀가드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죠. 루이즈는 브렛 모건의 이 용기 있는 제보에 큰 감명을 받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감방 동료를 고발하는 것은 목숨이 위험한 일인데도 증언하는 브렛의 모습이 멋져 보였죠. 루이즈는 재판이 끝나고 경찰과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브렛에게 다가가서 너무 용기 있었다고 격려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죠. 루이즈는 브렛을 자주 면회하러 갔고 결국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즈와 브렛은 과거가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루이즈는 교육을 아주 잘 받았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는데요. 그에 반해 브렛은 부모님께 학대를 당했던 과거가 있었고 어린 나이부터 길거리를 떠돌았으며 일찍이 마약과 술을 접했죠. 브렛 모건은 결혼을 2번 했는데 2번 다 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서 질식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배를 때려서 유산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그와 이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브렛 모건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총을 들고 협박했죠. 그래서 첫 번째 아내는 한밤중에 몰래 도망쳤고 그 길로 이혼하게 됩니다. 또한 브렛 모건이 두 번째 아내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 역시 그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혼하고 싶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브렛 모건이 차를 세우고는 두 번째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곳은 사람이 많은 장소였고 두 번째 아내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번째 아내 역시 이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렛 모건은 폭행죄나 가정폭력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그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고 그는 그 이후로도 주거침입, 절도, 사기 등의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다가 그웬이라는 여자를 목 졸라서 죽여서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복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브렛 모건은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루이즈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브렛이 마침내 석방되어 사회에 나왔을 때 루이즈는 그와 동거를 시작했죠. 브렛이 전과가 있어서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서 루이즈는 그를 위해서 조경 사업체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죠. 그런데 9개월의 시간이 지난 1995년 4월 22일 브렛은 루이즈가 실종되었다는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브렛의 주장에 따르면 루이즈가 전 남자친구인 존을 만나러 나간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루이즈는 전 남자친구 존과 사귀다 헤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 결국 친구 사이로 남았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귀지 않지만 연락을 자주 했죠. 특히 루이즈는 존의 딸을 아주 오랫동안 보아와서 그의 딸을 예뻐했습니다. 루이즈가 실종된 그날도 존의 딸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요. 루이즈가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존의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존의 집 근처에서 루이즈의 차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루이즈의 소지품이 모두 그대로 있었죠. 지갑, 카드, 가방, 그리고 루이즈가 존의 딸을 위해서 산 생일 선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는 전 남자친구 존이었습니다. 루이즈가 존을 만나러 나갔다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존에게 연락을 해보니 존 역시 루이즈가 방문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이즈가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못 오나 보다 생각하고 딸의 생일 파티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죠. 존이 루이즈를 살해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였고 그가 딸과 집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두 번째로 레리 피셔를 조사했습니다. 레리 피셔는 브렛의 감방 동료였고 브렛이 레리 피셔가 데이빗 밀가드 사건의 진범이라고 밀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레리 피셔가 브렛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루이즈를 해코지한 게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레리 피셔는 사건 당시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었던 알리바이가 있어서 그 역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브렛 모건이 살인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루이즈 실종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수록 그가 강력한 용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브렛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루이즈와 동거하며 살면서 루이즈에게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맥주를 부은 적도 있고 욕실 문을 망가뜨린 적도 있었죠. 게다가 브렛은 루이즈에게 2만 달러, 하나 약 2,5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렸지만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브렛이 루이즈의 돈을 몇 번 훔친 적도 있었고 루이즈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반값을 모을 수 있는 3달의 기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죠. 그리고 루이즈는 이 모든 사실들을 일기장에 적어두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루이즈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실종 당일에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보니 돈을 인출한 사람이 브렛이었죠. 그리고 그 카드는 루이즈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브렛이 루이즈를 살해하고 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일부러 존이 의심받도록 차를 그의 집 주변에 버린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때부터 브렛을 도청하고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엄청난 화제가 되면서 사설탐정 마리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어느 날 TV를 보다가 자신의 실종된 애인을 찾는 브렛 모건을 보게 되었고 그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는 브렛에게 연락을 했죠. 브렛은 마리를 처음 만났을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며 루이즈 없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마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래도 루이즈의 전남친 존이 범인인 것 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마리는 브렛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브렛을 도청하면서 마리라는 사설탐정 역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리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해서 함께 수사하자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리는 그때부터 브렛 몰래 경찰과 합동수사를 시작했죠. 마리 역시 처음에는 브렛의 말대로 존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브렛과 친밀감을 쌓고 사건을 조사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브렛이 루이즈와 동거했던 집을 방문해보니 루이즈의 소지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브렛이 루이즈의 소지품을 모두 중고로 팔아넘겼죠. 자신의 애인이 실종되었는데 그녀의 소지품을 모두 중고로 팔아넘기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마리는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즈의 차가 존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당시 운전석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냐고 물었는데요. 브렛이 운전석은 내가 운전하던 상태 그대로 발견되었다고 말실수를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리는 브렛이 용의자라고 더욱 강력하게 의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1995년 6월 어느 날 마리는 일부러 브렛에게 존이 범인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렛에게 당신이 살인 전과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신을 숨긴다면 어디에 숨기겠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브렛은 시신을 옮기는 것은 감자포대에 옮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함께 루이즈의 시신이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러 가자고 약속합니다. 경찰은 마리가 브렛과 단둘이 숲속에서 루이즈의 시신을 찾아보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마리와 브렛이 가려는 숲이 너무 외지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경찰이 잠복하면서 몰래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사복을 입은 경찰이 몰래 따라간다면 브렛이 즉시 마리를 잠복경찰이라고 의심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의 가방에 도청장치만 넣어두고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 즉시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는 브렛을 만나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렛이 마리의 목에 손수건을 감았는데요. 마리는 브렛이 여자들을 목 졸라 죽였던 살인 전과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브렛이 자신의 목에 손수건을 감았을 때 깜짝 놀랐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브렛은 너무 추우니까 목에 손수건을 둘러준 거라고 말을 해서 마리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경찰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듣다가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가는 마리가 너무 걱정이 돼서 결국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숲을 살펴보게 됩니다. 브렛은 조용한 숲속에 울리는 헬기 소리를 듣고 마리에게 비밀리에 경찰과 협조하고 있냐고 물어봤죠. 마리는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브렛은 즉시 숲속 수색을 중단하고 오늘은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루이지 시신을 찾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브렛이 루이지를 죽인 범인이라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브렛이 루이지의 시신을 직접 찾으러 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루이지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안다면 그가 범인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은 그가 루이지의 시신을 다시 찾으러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경찰은 은행 직원인 척 브렛에게 전화를 해서 루이지가 브렛의 이름으로 유산을 남겼는데 그녀가 실종 상태이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죽었다고 볼 수 없어서 유산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는 첫 번째 숲 수색이 실패한 이후로도 계속 브렛과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요. 브렛은 더 이상 마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브렛을 다시 만났을 때 브렛은 마리에게 네가 잠복 경찰 같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마리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마리는 브렛의 키스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그가 다시 자신을 의심할 것 같고 루이즈 사건을 꼭 해결하고 싶어서 참고 그냥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숲으로 돌아가서 루이지의 시신을 찾아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죠. 그리고 브렛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편 도청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던 경찰은 마리가 브렛과 키스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물론 자신도 키스하면서 토할 것 같았지만 이게 다 자신의 계획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경찰을 안심시켰죠. 그리고 두 번째 시도만큼은 반드시 시신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1995년 7월 27일 마리는 다시 브렛과 숲으로 향했습니다. 브렛은 이번에는 마리에게 조금 이상한 말을 했죠. 전과자랑 아무도 없는 숲에 있는데 무섭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태연한 척하며 무서워해야 되냐고 대답하고 브렛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계속 숲으로 깊게 들어가는데 브렛은 갑자기 마리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철조망이 나오는데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했죠. 마리는 그 말을 듣고 브렛이 확실하게 루이즈를 살해한 범인이 맞으며 이 숲에 루이즈의 시신을 유기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는 숲에서 운동화 한 짝을 찾았고 그 근처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마리는 브렛에게 저게 뭐인 것 같냐고 물었는데요. 브렛은 루이즈라고 대답했고 자세히 확인해보자 루이즈의 부패한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브렛은 아무 말 없이 마리를 계속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브렛의 그 모습은 마치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준 마리를 죽일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마리는 이 순간에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브렛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를 위로하면서 드디어 루이지의 시신을 찾았으니 이제 존이 감옥에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와 브렛은 함께 울었죠. 그러고 나서 마리와 브렛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루이지의 시신을 찾았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루이지의 시신의 위치를 아는 브렛을 즉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브렛 모건이 루이지의 돈을 갚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몰래 빼돌려 썼고 그 사실을 들키자 루이즈와 말싸움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결국 루이즈를 살해하고 시신을 외딴 숲에 유기한 뒤 루이즈의 카드에서 돈을 빼서 쓴 것이라고 추정했죠. 그리고 마치 존이 범인인 것처럼 존의 집 근처에 차를 버려두고 달아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루이즈가 3개월 이내에 집에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살해 동기라고 판단했죠. 브렛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브렛이 루이즈의 시신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25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브렛 모건은 교도소에 수감된 지 2달 만에 시형 간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설 탐정 마리는 루이즈 살인사건을 해결하면서 4,600달러, 한화 약 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설 탐정으로서의 경험을 책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브렛 모건이 사망한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 이어나갔고
1970년대에 엘버타주에서 일어난 두 건의 미제 살인사건의 범인이 브렛 모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브렛 모건이 사망하면서 그 두 건의 살인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루이즈 실종 사건 역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사설탐정 마리가 경찰과 협조하고 잠복 수사하면서 진범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덕분에 루이즈 살인 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제리는 업무 때문에 구글 위성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동네 플로리다 웰링턴이 궁금해졌죠. 그는 구글 지도로 동네 길거리를 구경하다가 호수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호수 속에 빠진 자동차 같았죠. 그는 아직도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에리카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알려주며 그 호수에 한번 가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리카는 호수로 가서 이상한 물체가 보였던 그 장소를 들여다보았지만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에리카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에게 드론으로 호수를 촬영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정말로 호수 안에 차가 침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경찰은 인양 작업을 통해 차를 호수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유골이 발견되었고 검시관이 검사를 한 결과 무려 20년 전 실종되었던 남자 윌리엄 몰트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실종 당시 40세였던 윌리엄 몰트는 1997년 11월 7일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윌리엄은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밤 9시 30분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겠다고 한 뒤 차를 몰고 떠난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윌리엄을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들은 그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많이 취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고 했죠. 경찰이 실종자 수사를 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를 본 목격자도 단서도 없고 어떠한 범죄의 증거조차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구글 지도 속에서 실종된 윌리엄의 차량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 차는 2007년부터 구글 위성 지도에서 볼 수 있었지만 제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윌리엄의 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호수로 가면 육안으로는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도 긴 세월 동안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경찰은 사건 당시 윌리엄이 술을 마신 상태라서 차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호수에 빠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윌리엄의 유족들은 20여 년이 지나 가족의 실종 사건의 해답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글 지도에 실종자 차량이 발견된 사건은 2019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는 한 청년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를 장식하다가 호수 속에 빠진 자동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차량 속에도 유골이 있었고 2006년 실종되었던 72세 남성 데이비드 나일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칵테일바에서 친구를 만나러 차를 몰고 나갔다가 실종되었고 수사했지만 결국 이 사건 역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었죠. 그러다가 9년 후 한 청년이 우연히 호수 속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일스의 차량 역시 구글 위성 지도로 또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은 실종자의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 나일스 기념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위성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미궁 속으로 빠졌던 실종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몰트의 차량은 현재도 구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사는 니콜은 사건 당시 15살이었습니다. 니콜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친아빠는 니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콜이 태어나자마자 친엄마 안젤리카가 에드라는 남성과 재혼하면서 네덜란드로 이주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안젤리카와 에드도 니콜이 8살 때 결국 이혼하게 되는데요. 독특하게도 의붓아버지인 에드가 양육권을 가져서 니콜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콜은 의붓아버지 에드와 5살 많은 의붓오빠 앤디와 함께 살았지만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워낙 신생아 때부터 키워졌기 때문에 깊은 유대감을 가지며 살았죠. 1995년 10월 6일 사건 당일, 니콜은 집 근처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사건 당일인 그날 새벽 5시에도 출근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니콜은 출근도 하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그날 오후 4시. 귀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거죠. 신고와 동시에 수색이 시작되었고 오후 6시에 집과 쇼핑센터 중간쯤에 있는 도멜강에서 니콜의 자전거가 발견됐습니다. 사실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니콜의 친모 안젤리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일로 니콜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혹시 가출은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두고 간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고 가족들은 가출설을 강력하게 부인했죠. 그러다가 2주 후 도멜강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운하 근처에서 니콜의 배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어쩌면 니콜의 흔적을 더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운하와 강둑, 숲을 중점적으로 3주에 걸쳐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죠. 그러다가 약 한 달 후인 11월 22일, 운하에서 약 12km 떨어진 미에를로 근처의 한 숲을 지나가던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 덮여있던 니콜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실종된 지 약 7주 만이었죠.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을 실종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는데요.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니콜은 강간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손에는 방어은이 있었습니다. 턱 2곳과 머리에 폭행을 당했고 갈비뼈 쪽에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90년대 당시에는 DNA 기술 초기 단계였기 때문이죠. 또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단서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왔음에도 수사에 진전은 없었죠. 심지어 1996년 여름 수사당국은 니콜의 의붓아버지 에드와 의붓오빠 앤디를 체포해서 조사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5일 동안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이들을 범죄와 연결할 증거는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이후로 수사팀은 현상금도 내걸어봤지만 더 이상 조사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2004년 미제 사건 전담팀이 다시 한번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어요. 또한 피해자 니콜 역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서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죠. 그런데 2011년 갑자기 이 사건은 네덜란드 사회에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니콜의 의붓오빠 앤디가 자백을 했기 때문이죠. 앤디는 사건 이후로 영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2011년 3월 8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약 15년 전에 여동생을 살해했다고 글을 썼죠. 이로 인해서 그는 영국에서 체포되어 네덜란드로 송환되었고 그의 자백으로 인해서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한 달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여동생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자백뿐이었기 때문이죠. 이후로 풀려난 그는 거짓 자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 전에도 자신의 여동생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매번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수사 요청은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법에는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용의자의 자백이 있을 경우 증거를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신 기술로 DNA 검사를 다시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죠.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앤디는 자신의 친아빠인 에드가 범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자신이랑 아빠랑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니까 니콜의 시신을 발굴하고 DNA 검사를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칫하면 그는 진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고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었는데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동생 살인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랬고 이 점을 노려서 허위 자백을 한 거죠. 그리고 그의 계획은 통했습니다. 6개월 후인 그해 9월에 경찰이 니콜의 시신을 발굴해서 DNA 검사를 한 것입니다. 약 15년 만에 니콜의 시신을 다시 꺼내 법의학 연구소에서 부검을 했고 유해에서 회수된 DNA는 의붓오빠 앤디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성범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46살의 요스였습니다. 요스는 1987년, 1999년, 2001년 이렇게 무려 3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는데요. 니콜이 실종된 1995년 당시에는 27살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여성을 칼로 위협한 다음 강간했던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DNA가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거였죠. 또한 2001년에 벌인 사건은 니콜이 실종된 과정과 유사했습니다. 그의 DNA는 니콜의 몸속에서 나온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고 심지어 니콜의 시신에서 그의 머리카락도 나왔기 때문에 그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요스의 본명은 대중에 밝혀지지 않았으며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 사진 한 장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20년 전에 니콜을 강간 및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요스와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증언도 했죠. 당시 그와 심하게 다투었는데 니콜이 실종된 날 아침에 그의 행적이 묘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요스의 변호사는 니콜의 시신 위에 쓰레기 더미가 있었고 7주 동안 숲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DNA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범이라고 볼 수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고의적인 살인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는 결국 살인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정신질환으로 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어서 그의 심신미약 상태가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2016년 1심에서 강간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아 5년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검찰 측에서 치열한 항소 끝에 2020년 6월에 요스의 과실치사 혐의도 인정되어서 그는 결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붓오빠 앤디는 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이 일로 친아빠 에드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에드는 아들이 자신을 의심한 것에 큰 배신감을 느꼈었죠. 에드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진범이 잡힌 후에 아들의 의도를 이해했고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니콜의 추모식에도 함께 참석하며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앤디는 여동생 사망으로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202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2년형을 선고받은 요스는 이미 출소해서 사회에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소 이후 그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약 20년 만에 해결된 것에 비해서 가해자의 형량은 12년밖에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쩌면 해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지만 의붓오빠 앤디의 허위 자백 전략과 DNA 분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에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계속해서 유사한 범죄 수법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의 경우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현재도 추모의 장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1999년 9월) 뉴욕 제리코에서 로널드 가족이 이사하기 전에 집을 정리하다가 지하 공간에 있던 드럼통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 드럼통은 로널드 가족이 집을 구매할 때도 있었던 것인데요. 집을 구매할 사람이 지하 공간을 포함하여 집 내부 구석을 모두 청소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드럼통을 간신히 끌어내서 청소부들이 수거해 가도록 집 밖에 꺼내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드럼통은 집 밖에 그대로 있었고
100kg가 넘는 물건은 너무 무거워서 수거할 수 없으니 용기 내부를 비워달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널드는 본인이 직접 드럼통을 열어서 내부를 청소하기로 결심합니다. 로널드가 드럼통 뚜껑을 열자 지독한 약품 냄새가 났고 내부에는 초록색 액체로 가득 차 있었으며 여성의 손과 신발 한 짝을 발견했죠. 그는 깜짝 놀라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시관의 조사 결과 드럼통 내부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나이는 대략적으로 25살에서 30살 정도로 추측되며 약 30여 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게다가 그 시신은 9개월 남자아기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그 여성의 치아에는 치료의 흔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치료 방식이었기 때문에 남미 출신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드럼통 내부에는 시신뿐만 아니라 주소록이 적혀있는 수첩과 플라스틱 꽃 줄기, 반지, 쪽지가 들어있었고 녹색 액체와 플라스틱 알갱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액체 속에 들어있어서 주소록 수첩을 읽을 수가 없었죠. 검시관은 수첩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복구는 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일단 그 집에 거주했던 사람들부터 용의 선상에 올리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드럼통이 발견된 집은 1957년에 지어졌는데요. 드럼통을 발견한 로널드를 포함해서 총 4명의 소유주가 그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그 집의 드럼통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물어본 결과 그 집의 첫 주인이었던 하워드 엘킨스를 제외한 3명의 소유주들은 모두 드럼통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럼통이 너무 무거웠고 안 보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잊어버렸다고 말했죠. 또한 경찰은 드럼통의 일련 번호를 추적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했는데요. 그 드럼통은 1963년 3월에 만들어졌고 주로 페인트와 플라스틱 안료를 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발견된 여인이 1963년 이후에 살해되었다는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드럼통 내부에는 플라스틱 꽃줄기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주택을 첫 번째로 소유했던 주인인 하워드 엘킨스가 플라스틱 조화를 제조하는 공장인 멜로즈 플라스틱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워드 엘킨스는 1972년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사업을 정리하고 플로리다주로 이사를 갔죠. 또한 경찰은 익명의 제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드럼통 속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꽃줄기가 하워드 엘킨스가 소유했던 멜로즈 플라스틱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히스패닉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주택의 첫 번째 소유주인 하워드 엘킨스가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되었고 경찰은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플로리다주로 갔습니다. 71살이 된 하워드 엘킨스는 멜로즈 플라스틱을 소유하고 있었던 당시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녀의 이름이나 외적인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드럼통 속 시신의 태아의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서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을지 물었지만 그는 거부했고 아내와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우선 해봐야겠다고 말하며 경찰에게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영장을 확보하고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하워드 엘킨스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친구의 집 차고에서 총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죠. 담당 수사관은 그에게서 DNA를 채취했고 태아와 비교 결과 그의 친자가 맞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정황상 하워드 엘킨스가 용의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드럼통 속에서 발견된 여인의 신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하워드 엘킨스가 운영했던 멜로즈 플라스틱 공장은 너무 오래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기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검시관들은 드럼통 속에서 발견한 주소록에서 일부 기록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주소록에 적힌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대부분 바뀌어 있었는데요. 딱 한 명, 캐시 안드레라는 여성만은 여전히 30년 전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캐시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는 드럼통 속의 여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자신과 친했던 레이나 마루퀸이 실종되었었다고 말했죠.
레이나는 1941년생으로 엘살바도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결혼했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면서 이혼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1966년 뉴욕으로 이주했죠. 레이나는 수녀들이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지내면서 패션을 공부하고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캐시가 영어 교사라서 그때 레이나와 캐시가 친해지게 되었죠. 레이나는 엘살바도르에서 지내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면서 뉴욕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멜로즈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하면서 그렇게 새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듯 했죠. 하지만 캐시에 따르면 레이나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나는 캐시에게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혔죠.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가 유부남이고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레이나는 더 이상 수녀가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지내지 않고 그 남자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남자가 현재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이나가 캐시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레이나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서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나는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남자친구가 약속대로 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절망스러운 마음에 그 남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에게 자신이 남자의 애인이고 아기를 임신했다고 모두 고백했죠. 그 사실을 안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레이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캐시는 레이나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집 문이 열려 있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던 중이었는지 요리하던 흔적이 있었고 겨울인데도 레이나의 지갑과 코트, 부츠는 전부 그대로 집에 있었습니다. 캐시는 레이나를 3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녀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거나 멀리 떠났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라고 했는데요. 일주일 후에 다시 실종신고를 하려고 하자 캐시가 레이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캐시는 1969년 이후로 레이나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말했죠. 수사관은 하워드 엘킨스가 레이나에게 전화를 건 후 그녀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드럼통 속에 넣은 후 바닷속에 가라앉힐 계획으로 아주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 염료와 플라스틱 알갱이로 채운 거죠.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드럼통을 혼자 옮길 수 없게 되자 용기를 밀봉하고 그대로 지하 공간에 밀어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용의자 하워드 엘킨스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는 레이나의 가족을 찾아서 엘살바도르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레이나의 어머니는 95세였고 딸의 시신을 찾은 이야기를 해주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레이나의 어머니는 꿈속에서 딸이 통 안에 갇혀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1969년 이후로 딸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주기적으로 보내던 편지도 오지 않아서 그녀가 사망했다는 것을 예감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나의 시신은 매장을 위해서 가족의 품으로 보내졌고 그녀의 어머니는 한 달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같은 장소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레이나의 가족들은 그녀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진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슬프지만 이제라도 가족의 품에 돌아와서 다행이고 그녀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나 실종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법의학이 발달했을 때 시신이 발견되어서 30년 만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으며 피해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영국의 해안마을 리틀 헤이븐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리틀 헤븐으로 여행을 갔는데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였죠. 경찰은 즉시 해안가를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관은 양손이 묶이고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두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보니
실종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그 부부의 시신이었습니다. 부부의 이름은 피터와 그웬다. 그들은 원래 옥스퍼드에 살지만 리틀헤븐으로 여행을 와서 해안가를 따라 캠핑을 하는 중이었는데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이죠. 수사관의 감식 결과 범인이 남편 피터를 먼저 엽총으로 살해한 뒤 아내 그웬다를 성폭행하고 그녀 역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지갑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아 강도 살인사건으로 판명되었죠.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도 이 지역에서 비슷한 엽총 살인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4년 전인 1985년 12월 23일 리틀헤븐 근교에 있는 한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기를 본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출동하면서 화재를 진화했는데요. 그 불탄 집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죠. 피해자는 그 집의 주인인 헬렌과 리처드. 그들 역시 피터와 그웬다처럼 두 손이 묶인 채 엽총을 맞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이 집에 혼자 있던 헬렌을 먼저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뒤늦게 집에 돌아온 리처드 역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죠. 헬렌과 리처드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4년이 흐르고 또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피터와 그웬다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두 가지 살인사건에서 유사점을 발견했죠. 주로 새벽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과 엽총을 사용했으며 강도 살인을 저지른 범행 방식도 비슷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행으로 추측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사하면서 피터와 그웬다 부부의 은행 계좌에 돈이 인출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보를 받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날 그 시간에 돈을 인출하는 한 남성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더벅머리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백인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목격자는 범인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뒷모습 몽타주만 완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는 살인범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어떠한 사건의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결국 엽총 살인 사건들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06년 미제 사건 전문 형사 스티븐 윌킨스가 두 건의 엽총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윌킨스 형사는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엽총을 이용해서 벌어진 범죄였던 것에 주목하고 사건이 벌어졌던 펜브룩셔 지역에서 20년간 엽총을 무기로 발생한 모든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의심스러운 한 명의 범죄자를 발견했죠. 그의 이름은 존 윌리엄 쿠퍼. 존 쿠퍼는 펜브룩셔 일대에서 30건 이상의 강도 및 강간 혐의로 1998년에 16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고 그는 주로 피해자들을 위협할 때 엽총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용의자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증거 물품들도 너무 오래된 데다가 관리 상태가 부실해서 DNA 검사를 하였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윌킨스 형사는 오랜 수사 경력의 직감으로 존 쿠퍼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했지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존 쿠퍼는 98년 당시 강간 사건으로 선고받았던 징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티븐 윌킨스 형사는 존 쿠퍼가 한 TV쇼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트를 던져서 경품을 받는 불스아이라는 TV쇼인데요. 리틀헤븐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 촬영된 영상이었죠. 그 출연 영상을 보던 스티브 윌킨스 형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상 속에서 존 쿠퍼가 등을 돌리는 장면이 있었고 그 뒷모습은 엽총 살인사건 몽타주 속 뒷모습과 똑같았죠. 또한 존 쿠퍼는 출연 당시 사회자와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리틀헤븐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을 즐긴다고 대답했고 그곳은 엽총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98년도 당시 존 쿠퍼가 강도죄로 검거될 때 취조실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형사의 계속되는 취조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던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바로 맞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스티브 윌킨스 형사는 이 장면을 보고 존 쿠퍼가 취조 과정에서 다른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고 살인 사건이 아닌 강도 혐의만 받고자 하는 그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또한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존 쿠퍼는 마치 전리품처럼 피해자들의 물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집에서 발견된 장갑에는 피해자 리처드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반바지에서 피터의 DNA가 발견되었고 특히 그 반바지는 몽타주 속에서 범인이 입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반바지였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증거들을 토대로 존 쿠퍼는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존 쿠퍼는 1944년생으로 그는 15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그 이후부터 폭행, 절도 등의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죠. 그는 농장에서 일했는데요. 34살인 1978년에 축구 스코어를 맞추는 게임에 우승하면서 현재 가치로 하나 약 7억 원 정도 되는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음주와 도박을 하며 지냈고 그 돈이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 자신이 잘 아는 펜브룩셔 일대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헬렌과 리처드를 엽총으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저지르는 만행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리틀레븐에서 캠핑을 하던 피터와 그웬다 부부 역시 엽총으로 협박하고 은행 카드를 뺏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강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까지 30건 이상의 절도 및 강도를 저지르다가 마침내 체포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가 출소했지만 스티브 윌킨스 형사의 미제 사건 재수사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존 쿠퍼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앤드류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했죠. 존 쿠퍼의 아들 앤드류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을 학대했던 것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존 쿠퍼가 평소에 엽총을 자주 사용했고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던 병아리를 엽총으로 쏴 죽인 것도 증언했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밤마다 엽총을 들고 외출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고 주기적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무언가를 태우는 것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존 쿠퍼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소지품의 DNA를 포함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2011년 5월 4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 쿠퍼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범행으로 알려진 엽총 살인 사건이 일어난 1985년도 당시 존 쿠퍼는 40살이었는데요. 수사관들은 사이코패스의 특성상 그가 40세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부터 살인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브룩셔 일대에서 발생한 몇 건의 미제 사건들의 범인이 존 쿠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죠. 1989년에는 플로 에반스라는 72살의 여성이 자신의 집에 물이 채워진 욕조 안에서 옷을 입은 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그녀가 미끄러져서 욕조 속에 빠지고 머리를 부딪힌 다음 익사한 사건으로 결론 지어졌죠. 그녀의 집에서 돈과 귀중품들이 없어졌고 그녀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집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녀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의심했지만 어떠한 물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서 결국 더 이상의 조사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존 쿠퍼가 그 당시에 가끔씩 플로 에반스의 집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고 돈을 벌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93년도에 외딴 농가에 살고 있던 한 부부가 엽총을 맞아 살해당한 사건과 76년도에 70대 남매가 집에서 사망한 사건 역시 귀중품과 돈이 도난당했고 뒷문이 열려 있었지만 물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관들은 이 사건들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헬렌과 리처드 사건, 그리고 피터와 그엔다 부부 엽총 살인 사건 역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스티브 윌킨스 형사의 끈질기고 예리한 수사 덕분에 30여 년 만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존 쿠퍼가 강도 혐의로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빠른 수사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1994년 5월) 캘리포니아주 산마리노에 있는 한 저택의 마당을 파고 있던 인부들은 딱딱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조금 더 땅을 파서 확인해 보니 그것은 콘크리트 통이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안에는 사람의 뼈가 발견됩니다. 인부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수사관들은 뼈의 상태가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현재의 집주인들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집에 거주했던 집주인들의 이력을 살펴보았는데요. 1985년에 거주했던 디디 소우스라는 여성의 아들 존과 그의 아내 린다가 실종 신고된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였죠. 콘크리트 통에서 발견된 뼈의 감식 결과 예상대로 디디 소우스의 아들 존의 유해인 것이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확인했지만 문제는 용의자였는데요. 그 당시 디디 소우스의 집에 거주하던 크리스티안 치체스터라는 세입자가 강력한 용의 선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치체스터는 그들이 사라졌을 당시 이웃들에게 배관에 문제가 있다며 전기톱을 빌린 적이 있었죠. 또한 콘크리트 통 안에 발견된 비닐백이 당시 크리스티안이 다니던 대학에서 사용되던 비닐백이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티안은 존과 린다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계속 그들의 편지를 디디 소우스에게 전달해 주었죠.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로 크리스티안 치체스터가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되었지만 그 역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용의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8년 7월 보스턴에서 크리스티안은 딸 납치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수사 결과 그의 진짜 이름은 크리스티안 치체스터가 아닌 크리스티안 게르하르츠 라이터로 밝혀집니다. 크리스티안 게르하르츠 라이터는 1961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78년 17살이 되던 해에 집을 떠나 혼자서 미국으로 이주했죠. 그는 독일에 있을 때 기차를 탔다가 사비오라는 성을 가진 미국인 커플을 만났는데요. 그 커플은 농담 삼아서 크리스티안에게 만약 미국에 오게 된다면 자신들의 집에 놀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은 몇 개월이 지나서 진짜로 그들의 집 앞에 나타났죠. 입국 심사 때 사비오 가족의 이름을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연락조차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비오 가족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그를 하숙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사비오 가족들에게 자신이 유럽의 한 귀족 가문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빨랫감을 빨거나 아침을 차리는 등의 집안일에는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죠. 몇 달을 참던 사비오 가족은 결국 크리스티안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숙하던 집에서 쫓겨난 크리스티안은 위스콘신주 미러키로 가서 에이미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합니다. 사실 크리스티안이 에이미와 결혼한 것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집에서 나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캘리포니아주 산마리노로 갑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크리스티안 치체스터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짜 가문 문양을 새긴 명함까지 나눠줬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디디 소우스라는 한 노인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디디 소우스를 설득해서 그녀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타고난 사기꾼 기질로 사람들을 속여서 TV 프로듀서로 활동까지 했죠. 순탄하게 이어가는 듯 보였던 크리스티안의 사기 행각은 디디 소우스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이사 왔을 때 위기를 맞게 됩니다. 디디 소우스의 아들 존과 그의 아내 린다는 어머니의 집에 이사를 왔는데요. 세입자인 크리스티안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즉시 알아차리게 됩니다. 월세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 디디 소우스의 돈으로 비싼 옷을 마음대로 사입었죠. 존과 린다는 크리스티안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고 서서히 그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5년 어느 날 갑자기 존과 린다가 사라졌습니다. 크리스티안은 디디 소우스에게 그들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들이 썼다면서 편지도 여러 번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 후 크리스티안 역시 사라져 버렸죠. 디디 소우스는 크리스티안을 통해서 아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고 편지도 전혀 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디디 소우스는 끝내 아들을 찾지 못하고 3년이 지난 1988년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크리스티안은 코네티컷주로 활동 지역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티안 크로우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한 투자 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가 회사에 제출한 사회보장 번호가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 데이비드 버코위츠 것임이 들통나면서 즉시 해고됩니다. 한편 크리스티안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존과 린다가 타고 다니던 트럭을 중고차 회사에 팔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중고차 회사 직원이 실종자의 트럭이란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제보한 거죠. 하지만 크리스티안은 이미 코네티컷주를 떠나 이번에는 뉴욕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창조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문인 록펠러 가문 사람으로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이름을 클라크 록펠러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옷을 멀끔하게 차려입고 주로 부유층들의 파티에 나타나거나 낯선 사람들의 결혼식에 나타나면서 인맥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유층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짜 미술품을 사서 집안에 걸어두거나 자신만의 보디가드와 무전기로 대화하는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독극물을 탔을까봐 걱정된다며 식당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등의 편집증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죠.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고 보안상의 이유라며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집증적인 습관 덕분에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크리스티안은 클라크 록펠러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마침내 하버드 출신의 샌드라 보스라는 여성과 결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샌드라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았죠. 그는 결혼하고 10년 동안 주로 아내 샌드라의 돈으로 생활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게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변인들과 아내가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 결국 아내 샌드라는 이혼을 결심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의 뒷배경을 조사하는데요. 그의 진짜 이름과 정체를 알아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클라크 록펠러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확인했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샌드라는 양육권을 자신이 갖는다는 조건 하에 크리스티안에게 80만 달러, 한화 약 10억 원을 합의금으로 주었고 대신 크리스티안은 딸을 1년에 딱 3번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27일 크리스티안은 보스턴에서 딸과 사회복지사와 함께 만났는데요. 그는 사회복지사를 밀치고 딸을 차에 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도망치는 크리스티안의 차를 붙잡고 짧은 거리를 끌려다니다가 결국 그의 차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딸 납치범으로 신고를 했죠. 수사관들은 빠르게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수사 끝에 그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일주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벌써 45만 달러짜리 아파트도 구입했고 이미 찰스 스미스라는 가명으로 배까지 구입해서 그 배에 선장이 되어 있었죠. 수사관들은 배에 물이 잠기고 있다고 전화해서 아파트 밖으로 그를 유인한 후 체포하는 데 성공하면서 무려 30년 가까이 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던 크리스티안의 사기 행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체포되었을 당시 끝까지 자신의 이름이 클라크 록펠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진짜 본명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가 딸을 납치해서 공개 수배되었을 당시 크리스티안을 처음 집에 하숙하게 해준 사비오 가족들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 납치 혐의로 징역 4년, 사회복지사 폭행 혐의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존 소우스 살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는 존의 아내 린다가 존을 살해하고 사라진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콘크리트 통 안에 사용된 비닐백이 당시 크리스티안이 다니던 대학에서 사용되던 비닐백이었던 점, 그리고 존과 린다가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에게 배관 문제를 핑계로 전기톱을 빌린 것과 존의 트럭을 타고 다니다가 중고차 회사에 팔려고 시도했던 점 등의 여러 가지 강력한 정황상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재판 끝에 2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9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며 현재도 형기를 복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리스티안 게르하르츠 라이터가 자아도취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꾼이자 납치범이자 살인자였던 크리스티안의 범죄 행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존 살해 사건도 해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린다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